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용비어천가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382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382쪽 보면 지금 선생님이 화면에 띄우는 것과 같은 용비어천가 본문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 중세국어 자료 중심으로 선생님이 설명할 거고, 여기 옆에 있는 낱말의뜻도 선생님하고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옆쪽에 383쪽을 보면 여러분들 현대국어 자료가 있습니다. 얘는 해석하시거나 선생님이 설명할 때 참고로 계속 보시고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시험 때 현대국어 자료나 낱말의 뜻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여기 순수하게 중세국어 자료만 제공하고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비어천가를 선생님이 설명하기 위해서 일단 385쪽으로 가보겠습니다. 385쪽을 펴시면 여러분들 여기 이런 게 나와 있고요. 여기 용비어천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밑으로 내려가면 용비어천가 1장, 2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1장과 2장을 배울 거고요. 용비어천가 원문에는 해동, 육룡, 이처럼 한자도 쓰여 있으면서 한글로 이렇게 직접 쓰여 있다는 거 봐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있는 거 설명 들어가면 여러분들 세종대왕이 정인지, 권제, 안지 등에 명령한 거죠. 직기한 작품으로 세종 29년에 간행한 악장의 하나이다. 여기까지 선생님이 설명을 하면, 자, 세종대왕이 여기 신하들한테 직기한 작품으로 1447년에 만든 거고, 악장의 하나라는 건 궁중 제례를 지내거나 이럴 때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 가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1443년에 훈민정음을 창제합니다. 훈민정음을 맨 처음에 만들어 내시죠. 창제하고 1446년 3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우리가 이런 한글을 만들었어 하고 반포하는데 얘가 모두 한자로 기록되어 있어서 우리가 1959년 세조가 이것들을 이 한자본을 한글로 해석한 언해본 훈민정음을 배웠거든요. 근데 오늘은 무엇을 배울 거냐면 여기 1447년에 처음으로 한글을 시험에서 지은 용비어천가를 배울 거예요. 이렇게 여기 지금 한글로 되어 있고 이 한글이 그대로 원문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배울 거예요. 그 용비어천가의 내용은 뭐냐면 조선을 세우기까지 선조들의 공덕을 기리고 이 선조라는 건 세종대왕의 선조인 거예요. 그래서 세종대왕의 아버지 태종의 아버지 태조, 이 태조가 여러분들 조선을 건국한 거죠. 그러니까 세종대왕의 할아버지가 조선을 건국했다고 보시면 되고 태조의 조상들이 또 있어요. 조상들이 누가 있냐면 이 순서는 선생님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목조, 익조, 도조, 환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환조는 태조의 아버지, 도조는 태조의 할아버지, 익조는 태조의 고조할아버지, 목조는 태조의 증조할아버지예요. 그래서 여기에 세종으로부터 6명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 이 6명의 선조를 육조라고 해요. 그래서 이 선조들의 공덕, 나라를 세우기까지 이 사람들이 굉장히 열심히 노력한 것들을 기리고 조선 개국의 정당성을 밝히고자 했어요. 왜 조선 개국의 정당성을 밝히냐면 그때는 고려 시대 때 그 왕씨가 정권을 잡았었잖아요. 그래서 그 왕의 장자가 왕위를 물려받는 건데 그 왕씨 일가가
왕위를 물려받은 게 아니라 이 씨가 나라를 세우는 거죠. 그래서 역성혁명이라고도 얘기하고 뭐 군사 구테타라고도 얘기할까 봐 조선 개국을 한 건 우리 가문이 사사로운 권력을 지향해서가 아니야. 그때 하늘이 도운 거고 중국 왕들도 그러했듯이 우리도 시대의 부름을 받아서 하늘의 명을 받아서 나라를 세운 거야. 그러니까 백성들이요. 우리에게 협조를 잘해줘, 우리 말을 잘 들어줘, 라고 여론을 만들고 싶어서 조선 개국은 정당한 거야, 를 천명하고 있는 게 용비어천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선생님 개괄적인 설명 했고요. 여러분들 382쪽에 있는 중세국어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세국어 여기 펼치셔서 공부하시는데 선생님이 설명할 때 여기 현대국어 자료 옆에 놓고 보시면서 설명 들으시면 더 좋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PPT로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PPT로 가서 자, 용비어천가 낱말의 뜻 먼저 갈 건데요. 용비는 왕이 나라. 그 다음에 어천은 하늘에 오르는 거야. 이 가짜는 선생님 너무 쉽다고 생각해서 안 했는데 여러분들 문득 모를 것 같아서 알려드립니다. 얘는 노래 가짜입니다. 가요할 때 노래라는 뜻입니다. 용이 날아서 하늘에 올라가는 노래. 용이 날아서 하늘에 오른다는 건 여러분들 이 용은 보통 왕을 상징해요. 왕이나 왕권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왕이 되는 노래, 왕이 나라를 세우는 노래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지금부터 직역을 하는 것과 의역을 한 노래의 제목, 용비어천가의 제목을 보면, 직역을 하면 우리나라의 그 여섯 조상이, 세종의 여섯 조상이 하늘로 날아 올라간 노래, 즉 왕위에 등극한 노래, 이런 뜻인데, 우리가 조금 포장해서 제목을 뽑으면 이런 거예요. 하늘의 뜻을 받아 조선 왕조를 건국한 노래. 하늘의 뜻을 받아. 그래서 천명이야. 이런 맥락을 잡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용비어천가는 조선을 건국한 육조의 업적을 찬양하고 나라를 건국했으니 이 사람들이 무인 집안인데 두만강 그 강변에서 그 오랑캐를 무찌르는 장면, 무찌르고 나서 그 마을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거, 이런 거 많이 이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 영웅성을 돋보이기 위해서 왜 가랑잎 타고 태평양을 건너가시고 이런 것처럼 찬양조의 노래예요, 전부 다. 찬양하고 후대의 왕에게 왕권의 확립과 수호를 건계, 얘들아 건계는 경계하는 거를 권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는 노래여서 송축가라고 합니다. 이 용비어천가는 조선 건국의 정당성, 육조의 찬양, 이래서 얘는 확실한 목적을 갖는 목적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학적인 요소가 있기는 하지만 문학성이 좀 떨어져서 수능이나 이런 데는 거의 나오지 않는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용비어천가의 의의를 살펴보자면 훈민정음으로 기록된 최초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반포가 46년에 되는데 얘는 47년에 만들어져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한글로 된 걸 우리가 직접 보는 작품은 용비어천가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배운 훈민정음은 한글 프리본으로 배운 거고요. 얘는 세종시대에 한글로 지은 작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의의는 우리나라 최초의 장편 영웅서사시예요. 그래서 영웅 이야기라는 건 이 사람들이 장군님들이잖아요. 그래서 뭐 모랑캐를 무찌르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영웅적인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담겨 있고 그런 이야기시라고 보시면 돼요. 장편은 뭐냐면 얘는 1장부터 125장까지 있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노래로 치자면 1절부터 125절까지 있는 거죠. 무지하게 길죠, 여러분들. 그게 다
육조의 업적을 찬양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신하들이 열심히 찬양 노래를 지어준 거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제 낱말의 그 문학적인 거 부분 먼저 설명하러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얘는 문학적인 요소도 있어서 선생님 지금 여기서는 문학적인 그 해석과 표현 방법과 개괄적인 내용을 아울러 드리고 그 다음에 세세하게 중세 국어 문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자, 해동 육령의 나라샤 일마다 천복이시니 고성에 동부하시니 제1장 설명하겠습니다. 해동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발해의 동쪽 우리나라고 육령은 세종의 6조상입니다. 그래서 그 6조상들이 나라사, 나시여 하는 일마다 하늘의 복이 있으셨으니 이 하늘의 복은 여러분들 어떤 거를 갖고 와서 선생님이 설명할 거냐면 이거죠. 중국의 탕왕이 한나라의 거를 죽이고 은나라를 세운 것이 천령에 의해서 복을 받아서 한 거래요. 그런 것처럼 그 얘기처럼 그 조선에 그 세운 그 6명의 조상들도 하는 일마다 천명을 받아서 했고 그것이 복으로 온 거죠. 이 신이 고성의 동부하신은 뭐냐면 고성은 원래는 옛날에 성인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중국의 역대 여러 왕들이에요. 근데 여러 왕들 중에서도 정치를 잘한 성군들이에요. 그리고 나라를 잘 세워서 국민들을 좋게 해줬던 백성들을 좋게 해줬던 왕들이에요. 그런 고성과 하는 행적이나 업적이 똑같으시니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조선의 6 그 선조들이 나라를 세웠던 건 하늘의 명에 의한 거고 사실은 그러한 업적들은 중국의 업적, 중국 왕들의 업적과 같은 거야. 사사로운 욕심 때문이 아니야. 라고 일장에서는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천명하는 거예요. 용비어천가 제1장에서 조선 건국은 정당이라고 외치는 거죠. 뭔가 꾸리꾸리한 거죠, 사실은. 그러나 조선 건국이 정당하다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2장 들어가겠습니다. 2장 한번 읽어보자면 불이 깊은 남간 바람이 아닌 일시에 곧 좋고 여름 하나니 샘이 깊은 물은 가말에 아니 그칠세 매이 이러 발아래 가나니 이렇게 될 거거든요. 여기서 직역과 문학적인 의역을 선생님이 함께 하겠습니다. 불이 깊은 남간은 뿌리가 깊은 나무는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여러분들 기초 튼튼한 나라는 이런 뜻이고요. 그 바람인데 이 바람은 나무를 흔드는 존재, 나무의 뿌리째 흔들어 버릴 수 있는 존재. 그래서 여기서는 부정적 의미로 쓰여서 나라랑 연결해서 해석해 드리자면 나라를 흔드는 어떤 것. 그래서 나라에 닥쳐오는 시련, 고난 이런 거죠. 지금 우리 코로나죠, 뭐. 바람이 아닌 일시에 자, 아니 흔들림으로, 아니 움직임으로 곧 좋고 여름 하는 여러분들 곧은 꽃이고요. 여름은 열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아서 꽃이 예쁘게 피고 열매가 많이 맺어져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기초 튼튼한 나라 조선으로 따지자면 꽃과 여름은 나라가 튼튼하면 문화가 융성하겠죠. 그래서 꽃과 여름은 여기서 문화를 상징하고 꽃이 좋다, 열매가 많다 이런 것들은 문화가 번성한다. 그래서 이런 걸 기원하는 거죠. 나라의 기초를 튼튼히 해서 온갖 시련과 고난에 흔들리지 말고 문화가 융성해졌으면 좋겠어. 나라가 잘 발달했으면 좋겠어. 라는 염원이 담겨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샘이 깊은 물은 샘은 여러분들 물 나오는 샘이라고 보시면 돼요. 샘이 깊은 물은 가말에 아니 그칠세 내일어 발아래 가난인데 여기서 샘이 깊은 물도 그냥 샘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유서가 깊은 나라, 역사가 깊은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런 나라는 샘이 가물에 그칠세 끝나지 않는 것처럼 유서가 깊은 나라는 어떤 시련이나 고난에도
망하지 않아. 끝나지 않아. 그래서 그 깊은 물이 내를 이루어서, 내는 냇물 위에 흘러가는 물, 우리 탄성 같은 거죠. 내를 이루어서 바다로 가나니. 그러니까 조그만 물이 가물에, 깊은 물이 가뭄에 마르지 않고 그 물들이 모여서 내를 이루고 그 물이 바다로 흘러가기까지 아주 긴 장정이 흘러가고 더 좋은 곳으로 더 멀리 확대돼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서가 깊은 나라가 망하지 않고 끝나지 않고 영원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더 역사가 깊어지고 좋아졌으면 좋겠어. 라는 염원을 담고 있는 게 제2장입니다. 여기에 쓰인 표현 방법은 여러분들 대꾸죠. 대꾸라는 건 앞뒤 문장 구조가 비슷해서 짝을 이루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면 불이 깊은 남간, 샘이 깊은 물은 바람이 아니밀세, 가말이 아니 그칠세, 고티오코 여름하나니 내일어 바라에 가나니가 이렇게 다 짝을 이루고 있잖아요. 이렇게 대꾸적인 표현을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물론 뭐 불이 깊은 나무는 기초가 튼튼한 나라야 이런 상징적인 의미, 뭐 바람은 시련과 고난이야 이런 거 다 문학적인 표현들, 비유, 은유, 뭐 상징 이런 거 쓰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제2장의 내용은 조선이여 영원하라 라는 기원을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여기서 잠깐 기다리겠습니다. 마무리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낱말의 뜻 382쪽에 있는 거 선생님하고 한번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해동은 아래의 동쪽이라는 뜻으로 옛날에 우리나라를 이르는 말입니다. 우리나라에 밑줄 치시고요. 육룡은 당시 임금 세종의 6조상입니다. 아까 말했던 6조들입니다. 고성은 옛날에 성인인데 중국 역대 제왕. 여러분들 이 제왕이 여러 제자입니다. 여러 왕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부하다는 부신이 꼭 들어맞듯 사물이다 현상에 꼭 들어맞다 이런 뜻인데, 여러분들 여기서 부신의 의미를 알아야 문맥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신이라는 거는 서로 이렇게 뭔가 증명할 수 있는 증표 같은 건데,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면 아빠가 아들을 낳았어. 근데 아빠가 이제 전쟁터에 나가야 돼. 그래서 전쟁터에 아주 멀리 오래가 있어서 몇 년은 못 볼지도 몰라. 그래서 아이가 크면 내 아들인 걸 이제 증명하고 싶어. 그래서 만약에 칼 같은 거나 뭐 이런 거를 뚝 잘랐어. 근데 자를 때 뭔가 일자로 뚝 잘라지고 막 지그재그로 이렇게 잘라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는 자기가 갖고 아빠가 갖고 하나는 아들을 준 거죠. 네가 나중에 이 칼을 갖고 나를 찾아와서 얘가 딱 맞으면 너는 내 아들로 인정하리라 해서 아들이 이제 커갖고 아빠를 찾아 전쟁터에 간 거죠. 그래서 아빠 뭐 소자 누구이옵니다. 그랬더니 아버님이 이렇겠지 얘들아. 아버님 소자 누구이옵니다. 그래? 그럼 네가 내 아들인 걸 증명해 보거라. 저 이런 칼을 갖고 있어요. 해고 내어놨겠지? 그래서 아빠가 자기가 갖고 있던 칼하고 딱 맞춰 봤더니 아기가 딱 맞는 거예요. 그런 징표가 되는 물건을 부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기가 딱 맞듯이 사물이나 현상에 꼭 들어맞는 걸 동부하다라고 표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불의는 뿔인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문맥에서는 뿌리 각까지 해석해야 됩니다. 여기에 이 모음 때문에 제로 주체 높임 주체 높임이래. 제로 주체 높임 주격조사가 빠져 있는 거죠. 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주격조사가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뿌리 각까지 해석해야 되고요. 남가는 나무는 여기에 여러분들 헷갈리시겠지만 선생님이 나중에 형태소 분석하면 보조사 나무는까지 해석이 된다고 봐주십시오. 그 다음에 바람에는 바람에입니다. 바람에. 그러니 얘는 여러분들 끊어졌기, 현대국수 끊어졌기 된 건데 여기선 이어졌기 됐다고 봐주시고요. 밀쉐는 움직임으로, 근데 우리가 의역해서 흔들림으로 이렇게 해주면 더 와닿기도 합니다. 봇은 꽃이고요. 교코는 좋다라는 뜻입니다. 여름은 썸머 아니고
열매라는 뜻입니다. 열매. 지금과 다른 의미로 쓰였죠. 가말에는 가물에, 가뭄에, 얘도 가말 플러스 에여서 이어졌게 된 겁니다. 이러는 이루어져 이런 거고, 바랄은 바다인데 여러분들 바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랄, 얘가 바다라는 뜻이고요. 앞으로 계속 많이 나와요. 바다라는 뜻인데 바다에 해갖고 얘가 이 리을이 여기로 오는 이어졌기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 선생님이 문법적인 요소들 설명할 거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얘는 낱말의 뜻 보면 우리나라, 육룡은 그 여섯, 선조고요. 해동 육룡이 할 때 이 이는 뭐란 말입니까? 뭘까요, 여러분들? 물론 주체 높임. 선생님 자꾸 아까 수업에서 주체 높임 선어말어미를 설명했더니 계속 이거 여러분들 주격조사입니다. 주격조사 선생님이 중세국어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자음으로 끝날 때 밑줄 칩시다. 자음으로 끝날 때 요런 이, 모음으로 끝날 때 요런 이 모음으로 끝날 때 제로.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이가 쓰인 건 얘가 자음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생님, 그럼 이제 공부하신 분들이 헷갈리기 시작하죠. 선생님, 그때 말씀하시기를 훈민정음에서 종성에는 옛니응이 온다 하셨잖아요. 물론입니다. 훈민정음에선 그런데 그때 여러분들 385쪽 보시면 되겠지만 그때 그냥 이렇게 한문만 써 있었는데 이거 여러분들 교과서에 실으면서 현대국어로 실었기 때문입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건 그냥 자음이 온 거고 그 자음 뒤에여서 이렇게 오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라샤 가겠습니다. 나라샤는 날아샤입니다. 날아샤. 선생님이 보시면 설명하면 얘들아 얘는 날다라는 뜻이고요. 현대국어로 달다입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이 얘를 이렇게 해석할 겁니다. 나시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게 현대국어에서 주체 높임 선어말어미라는 거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체 높임 선어말어미예요. 그래서 여기 시처럼 쓰이는 게 여기 샤란 말이죠. 얘가 주체 높임 선어말어미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날 플러스 샤만 하면 되는데 얘가 자음이고 얘가 자음이어서 날샤 발음하기 어려워서 아라는 여러분들 얘 매개모음 넣어준 거라고. 매개모음이라는 건 발음하기 좋게 그냥 쉽게 발음하라고 넣은 거고 의미는 여기에서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그냥 발음할 때 나라샤 이렇게 된 건데 얘 이어졌게 돼서 이렇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에서는 중세국어 주체 높임 선어말어미 드디어 설명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샤가 주체 높임 선어말어미인데 현대국어에서는 시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중세국어에는 시도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보여드리면 중세국어의 주체 높임 선어말어미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시와 샤가 있는데요.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면 샤. 잠깐만요. 자, 모음으로 시작하면 샤. 자음으로 시작하면 시예요. 근데 이거 여러분들 저기 뒤에 자음, 뒤에 모음 이런 것까지 외우실 필요는 없고 주체 높임 선어말어미에 시와 샤 두 가지 형태가 있었어 라고 생각하면 돼요. 선생님이 보기를 들어드리면 사실은 얘는 샤 플러스 아가 뒤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모음이어서 샤가 온 거죠. 현대국어에는 없는 주체 높임 선어말어미 샤가 있었다 라고. 근데 지금 남아있는 현대에서도 쓰는 시도 있었다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해동 육룡의 나라샤 샤 얘는 어떤 주체를 높이는 거예요? 어떤 주체? 그러니까 주어를 높인다고 치면 지금 여기 육룡이가 주어니까 육룡을 높이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시어 일마다 천복이시니.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 시도 있죠. 일마다
일마다 천복을 받으셨으니. 근데 여기에 시, 여러분이 눈치채신 것처럼 물론 주체 높임 선함할 어미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시는 또 누구를 높일까요? 이 시 주어. 일마다 천복을 받은 주체가 누구예요? 네, 이 시도 육룡을 높이는 겁니다. 해동 육룡의 나시여, 하는 일마다, 하는 업적마다 하늘의 복을 타고 태어났으니, 하늘의 복이 터지셨으니,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시도 육룡을 높인다고 보시면 되고, 고성에 동부하시니 보면 여러분들 이 고성은 중국 역대 제왕들인데, 여러 왕들인데 나라를 잘 세웠거나 나라를 잘 다스린 사람들이에요.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해석할 겁니다. 고성과 행적이나 업적이 딱 맞아 떨어지시니. 누구와? 고성과.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이는 육룡이의 이와 같은 이가 아니라, 여기에서는 주격조사가 아니라 비교부사격 조사로 쓰였습니다. 선생님이 과로 해석할 겁니다. 그러니까 형태는 같지만 해석이 다르니 얘는 중요하겠죠. 역대 중국 대왕과 업적이나 행적이 딱 맞아 떨어지시니, 똑같으시니, 이렇게 할 거고, 여기에 선생님이 하나 더 설명하자면, 이건 낱말의 뜻이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하나 더 설명하자면 시죠. 동부하시니. 그러면 여러분들 이 시도 누구를 높이는지 봐주십시오. 고성과 동부하시니. 그러면 고성과 업적인 행적에 딱 들어맞는 사람이 누구야? 생각하셨죠? 육룡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도 고성을 높이는 게 아니라 이 시도 육룡을 높이는 거라는 거 알아주셔야죠.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모든 주체 높임, 시샤샤, 샤시시 이런 거 다 육룡을 높이고 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장의 문법적인 부분 여기까지 설명할 거고, 해석은 여러분들 해동의 여선용의 나시여, 일마다 하늘의 복이시니, 옛날의 성인과 꼭 들어맞으신 옛날의 중국 역대 제왕들과. 그래서 조선 건국은 정당한 거야. 이씨조선은 그러니까 하늘의 명이며 복이며 중국의 왕들과 행적이 같은 거야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그 수업한 반들에서 뒤에 부분까지 나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나와서 이어서 들어야 돼서 똑같이 진도 맞추고 끝낼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하겠습니다. 불이 깊은 남간 바람이 아닌 일시에 고뜨코 여름 하나니. 여기 설명할 겁니다. 2장. 그래서 이제 어법 부분 찾아보면 불이는 원래 뿌리라는 뜻인데 해석을 뿌리 가까지 해야 되는 이유, 여기에 이모음이어서 제로 주격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뿌리 깊은, 여러분들 깊은은 깊은입니다. 깊은이 이어졌게 된 거죠. 남가는 여러분들 선생님이 보여드리면 형태에서 분석해서 보여드리면 남 플러스 기억, 아니 남 기억 플러스 아닙니다. 그래서 나무는 이렇게 해석할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띄어서 보여드리면 남가는 원래 나무입니다. 나무는 지금의 나무죠. 근데 나무는 모음으로 된 조사 앞에서는 기억이 덧생기는 특징이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 뭔데 모음으로 된 조사가 오면, 형식자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습니다. 오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있는 미음이 여기 가서 적히고 이 오는 탈락되면서 어디서도 모르는 이런 기억이라는 애가 더 생깁니다. 더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억 덧생김 체언이라고 해요. 명사니까 체언이겠죠. 나무 명사잖아요. 명사니까 체언이겠죠. 그래서 기억 덧생김 체언이라고 해서 나무가 요런 조사를 만나면 요렇게 변하는 거죠. 나무가 이렇게 변해서
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나무라는 체언이라고 보시면 여러분들 얘가 요 기억이 여기에 가서 쓰여서 남간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 쓰여서 남간이 되는 거니까 이쪽으로 뒤에 이어져서 쓴다 그래서 남간은 이어적기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하면 여러분들 요게 나무라는 체언인데 요 체언이 요 뒤로 갔으니 얘는 이어적기 된 거라고 봐주십시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바람에는 바람에입니다. 그래서 이 바람으로 인하여 뿌리가 깊은 나무가 흔들려서 이유를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 근데 선생님 원인으로 하면 안 돼요. 원인도 괜찮습니다. 이유나 원인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는 지금 현대국어랑 똑같고요. 여기 지우겠습니다. 아니는 똑같고 아니 가기 전에 얘들아 이 바람에도 이렇게 됐을 때 다 이어져 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네, 봐주십시오. 아니는 현대국어랑 똑같고 밀쉐는 지금은 없어진 기본형이 미다라는 뜻이고요.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이렇게 하는 건 동사나 형용사의 기본형을 의미합니다. 기본형을 갖고 와야 뭐 활용하거나 이럴 때 알 수 있어서 기본형 갖고 왔고요. 미다는 움직이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의역하려면 얘를 흔들리다 정도로 의역해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어간 위에다가 릴세라는 어미가 붙었는데 우리 릴세 훈민정음에서 배웠습니다. 이유를 나타내는 동속적 연결어미라고 해서 여기까지 보면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흔들림으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문학적으로 표현하자면 기초가 튼튼한 나라는 고난과 시련에 흔들리지 않으므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사실은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겁니다. 여기 하다 보니까 수업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다음 주에 나오시면 이어서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듣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열심히 하고 다음에 만납시다.